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데 김유신이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출세하고 그러면서 차츰 고유신앙보다는 불교가 그 당시 사회에서 주류가 되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김유신이 종래의 어떤 토착신앙이나 고유신앙 그런 쪽에 가깝게 지내는 것보다는 사회 여론이라든지 이런 종교계에 있어서의 비난이라든지 이런 걸 우려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토착신앙과는 결별하고 불교적인 그런 이제 그 쪽으로 하기 위해서 둘을 갈라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청관녀는 고유신앙과 불교와의 갈등 속에서의 하나의 희생자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만명부인은 아들 김유신에게 유난히 엄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김유신이 젊었을 때 이 어머니인 만명부인은 날마다 엄하게 훈계하여 함부로 사귀어 놀지 못하게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김유신 가문의 시집와 신분의 한계를 절감했던 만명부인이기에 아들에게 그토록 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엄한 가르침이 있었기에 16살 어린 김유신도 그렇게 단호하게 청관녀를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김유신의 이후 행적을 보면 이 김유신도 자신의 가문이 가지고 있던 신분의 한계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영정이 있는데 이쪽은 김유신이고 또 이쪽은 태종 무열왕인 김춘추입니다. 두 사람은 친형제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실제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42년 이 백제군이 쳐들어와서 이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하여 40여 개 성을 빼앗고 김춘추의 딸과 사위인 품석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김춘추가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게 됐는데 이때 김유신과 김춘추는 피로써 맹세를 합니다. 김춘추가 고구려에 억류돼 돌아오지 못하면 김유신이 구하러 간다는 맹세였습니다. 또 같은 해 김유신은 백제에 쳐들어가 빼앗겼던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 성을 되찾게 되는데 이때 백제 포로 8명을 잡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서의 포로는 상대국의 정보를 캐낼 수 있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김유신은 이 포로 8명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대신 김춘추의 딸과 사위인 품석의 유고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친형제 이상으로 절친했던 김유신과 김춘추. 그런데 그들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주 서학동엔 신라 29대 왕인 태종 무열왕, 즉 김춘추의 능이 있다. 태종 무열왕 능비는 그 조각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부인은 김유신의 동생인 문희다. 당시 김춘추와 문희의 결혼은 신라 사회에서 극적인 사건이었다. 문희가 결혼도 하기 전에 김춘추의 아이를 갖자 김유신은 문희를 죽이려고 마당 가운데 불을 질렀다. 그런데 그날은 선덕여왕이 남산에 거동하는 날이었다. 불길을 본 여왕이 자초지종을 들은 뒤 김춘추와 문희의 결혼을 명하게 된다. 그 두 집단 간의 이제 개인 대 개인의 그 관계로서보다도 아마 김유신과 김춘추 집단, 김유신 집단과 김춘추 집단의 어떤 이 결합 관계가 아마 그 결혼 관계로 표현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김유신의 치밀한 어떤 책략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김유신이 김춘추 집안과 결속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그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살펴보자. 김유신과 김춘추, 두 집안의 만남은 이미 부친대부터 시작됐다. 진평왕 51년,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과 김춘추의 아버지 김용춘은 함께 고구려 낭비성을 공격하러 나간다. 두 가문의 만남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김춘추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신라 25대 왕인 진지왕의 아들이 김용춘이고 그의 아들이 김춘추다. 김춘추는 진지왕의 손자로 왕족인 것이다. 그러나 진지왕은 즉위 4년 만에 폐위되고 만다. 삼국사기엔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진지왕이 왕위에 오른 뒤 4년 만에 죽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기록은 이와 다르다. 진지왕은 정사를 어지럽게 하고 음탕한 짓을 해 왕위에서 쫓겨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과연 진지왕이 폐위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여하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이 진골 귀족들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어떤 행위를 진지왕이 했기 때문에 진골 귀족들로부터 그 배척을 당해서 왕위를 쫓겨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김춘추 가문은 왕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왕족이었지만 왕이 될 수 없었던 김용춘과 패망한 나라의 왕족이었던 김서현. 이것이 두 가문이 손을 잡은 이유다. 또 이런 김춘추 계열로 볼 때는 자기가 이 정통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의 파트너로서 구한 것이 가야하게 김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약자끼리 혹은 비정통끼리의 하나의 그 정략적 접근을 한 것이 서현과 용춘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유신과 김춘추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김유신이 동생 문희와 김춘추의 결혼을 도모한 것은 두 가문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훗날 61살이 된 김유신이 김춘추와 문희 사이에서 낳은 딸과 결혼한 것도 그와 같은 이유다. 이렇게 결속된 김유신과 김춘추 두 가문은 서서히 신라 사회의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전쟁터에서 세운 공적이었습니다. 김유신이 전쟁에 참여한 제일 처음의 기록은 낭비성 전투입니다. 이때가 진평왕 51년인 629년, 김유신의 나이 35이 되던 해였습니다.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하던 신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30대였던 김유신이 출전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후에도 김유신의 전쟁터에서의 활약은 화려한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일화가 바로 이 기록화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이 김유신이 자신의 집에 그 우물물을 마시는 모습인데 바로 644년의 일입니다. 당시 김유신은 백제에 침략해 7개의 성을 빼앗아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백제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떠나는 김유신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집 앞에 나와 있었는데 김유신은 집 앞을 지나면서도 가족들 얼굴조차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사를 시켜 자신의 집에 우물물을 떠오라고 해 물을 마시면서 우리 집 물맛이 예나 다름없구나